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너네 가족 분위기는 어때? 이렇게 가끔 가족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 평범하지.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고 형제 있고. 평범하다고 대답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흔치 않은 외동딸이었거든요. 위에 오빠 한 명 있고 그리고 제가 외동딸이자 막내딸. 제 친구들은 기본이 5남매였거든요. 형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또 유별날 것 없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집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평범했던 저의 가족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원래도 일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저와 오빠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봤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었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너희들이 했던 설거지며 빨리며 결국 이 엄마가 다시 한 적도 많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예뻐.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만 어설펐지. 저와 오빠도 나이를 먹으면서 손이 야무지면서 정말 많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돼. 그러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나도 꼭 서울대 갈 거야. 선생님이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도 제일 크고 등록금도 제일 조금 낸다고 했어. 전국에서 공부 1등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학교잖아. 나도 지금 반에서 1등이니까 서울대 갈 수 있겠지? 겨우 반에서 1등해서 어떻게 서울대에 가냐? 전교 1등은 해야 서울대에 가지. 그러면 오빠는 커서 뭐 할 건데? 나는 의사 될 거야. 오빠, 그만큼 공부 잘해? 당연하지. 오빠는 너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치, 잘났다. 그래, 꼭 의사 되라. 의사 안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 딸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나는 그냥 엄청나게 큰 기업의 회사원 될 거야.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엄마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알았지? 아이고, 듣기만 해도 좋네. 알았어. 엄마 우리 아들 딸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와 저는 더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저렇게 어머니가 고생하는 이유는 결국 저와 오빠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건데 어머니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교 1등은 못해도 반 1등은 놓치지 않던 저였어요. 오빠는 의대를 가는 대신 공대를 택했고 저는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의 입학식 날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안고 조용히 우셨어요. 너희들 정말 고맙다. 엄마가 정말 너희 때문에 산다. 이제 미종이까지 대학 입학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죠? 특히 저는 수석으로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랑스러운 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오직 세상에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빨리 취직해 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벌고 어머니를 기쁘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유방암. 손 쓸 틈도 없이 어머니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멋지게 어머니께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겠다던 저와 오빠의 목표는 그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 사는 게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걸까? 그리고 어머니 역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걸까? 오빠, 엄마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걸까? 이렇게 일찍, 그것도 편히 눈 감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다가 아프기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 너무 화가 나. 이 세상에 화가 나.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오빠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정말 우리 엄마 이제 우리 덕분에 호강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 응? 오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미정아, 괜찮아. 엄마 하늘에서라도 우리 보고 편히 웃으실 거야. 엄마 하늘에서 우리 사는 거 보시면서 편히 쉬시려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해.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 그러면 이제 막 살 거야? 엄마 안 계신다고 망나니처럼 살 거냐고. 그러면 엄마가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이제 네 멋대로 되는 대로 살면 엄마가 편히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겠냐고. 왜 너 힘든 생각만 해? 엄마가 눈 감기 전까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엄마라고 우리 졸업해서 학사모 쓰고 사진 찍고 우리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우리가 준비할 선물 왜 안 받고 싶으셨겠어? 그것뿐이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아이 낳아서 엄마 품에 손자 손이 안겨드리는 거, 그런 거 왜 안 하고 싶으셨겠니? 미정아, 우리 그래도 살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미정아. 오빠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냉정하고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젠 그곳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쉬시면서 저와 오빠가 이제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슬픔은 오늘까지. 한편으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산 건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 이제는 대체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는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어머니 사무제까지 지내고 다시 학교를 나가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야, 내 동생.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 아주 가문의 영광이야. 이것 봐. 내가 해낼 거라고 했지. 오빠는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해 대기업 연구실에 입사한 뒤였습니다. 저는 오빠의 뒤를 이어 졸업해 대기업 기획재정팀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날 어렵게 구한 학사모와 졸업장을 들고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엄마, 나 졸업도 하고 취직도 했어. 엄마 다 지켜보고 있지? 그렇지? 엄마도 뿌듯하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랑 오빠랑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 알았지, 엄마? 엄마, 가끔 엄마가 해줬던 반찬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런데 미정이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내. 그래서 덕분에 엄마가 해준 것 같은 그 맛을 느껴. 엄마가 미정이 옆에 두고 다 가르쳐준 거죠? 고마워요. 내가 미정이 옆에서 아빠 엄마 역할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또 찾아올게요. 사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났어요. 그래도 꾹 참고 제가 해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원 3년 차가 됐습니다.
저 미정 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왜요, 선배님? 그러면 소개팅 안 할래요? 나 대학생 때 같은 동아리 했던 대학 동기인데 얼마 전에 사법고시 패스했거든요. 사진 보여줄까? 이것 봐. 이 정도면 잘생겼지. 형제 관계는 위에 누나 한 명 있고 남동생 있어. 둘째야. 미정 씨는 막내라고 했나? 네. 저는 오빠 한 명 있어요. 미정 씨도 뭐 직업이나 학교 꿀릴 거 없고 요즘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 가지고 편견 갖는 사람이면 만나지도 마. 내 동기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자리 박차고 나와. 알았죠? 어때? 소개팅 할 거야? 네, 좋아요. 좋았어. 그러면 내가 동기한테 얘기할게. 잘해봐. 그렇게 지금 말로 치면 모태솔로였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긴장됐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고는 또 말하기 싫더라고요. 또 너무 남자 많이 만나본 티를 내는 것도 웃기고. 사실 그런 적이 없으니 어떻게 따라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호텔 1층 카페에서 소개팅?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오빠는 절대 쉽게 보이면 안 돼. 상대방에게 흥미가 생겨도 난 지금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감정을 바로바로 보여주지 마.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 다음에 허락해 줄 거야. 뭔 소리야.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뭔 허락이야, 허락은. 아무튼 나 다녀올게. 이상한 놈 같으면 바로 박차고 나오라고. 알았지? 알았냐고. 오빠 말 알아들었지? 알았어. 알았다고. 사실 오빠는 손자리에 쫓아나올 기세였어요. 본인도 아직 여자친구 없으면서 동생의 손자리에 저렇게 열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은 저보다 더 긴장한 티가 나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재 씨? 신미정 씨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자리는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조용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 사법고시 최종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도 공부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다고 하시던데요? 웃음소리가 참 호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때도 아니고 연락을 하려면 오직 집 전화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보니 이 사람과 더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집으로 전화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손자리를 주선했던 회사 선배에게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미정 씨, 선재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요. 선재 씨는 따로 얘기 없었어요? 너 만나러 회사로 찾아오고 싶다고 난리다. 역시 우리 미정 씨 매력 알아볼 줄 알았다니까. 우리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호감을 갖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니 갑자기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설렘은 사랑으로 변했고 저와 소개팅남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많은 남편과 가족이라곤 오빠 한 명 있는 저와의 상견례 자리는 조금 쓸쓸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제 사정을 이해하고 많이 배려해 주신 시부모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겐 서방님이죠. 서방님도 결혼을 하며 식구가 더 늘었어요. 복작복작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가 생기며
저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몇 개월 뒤에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강경했어요.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당신 장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우리 아이 많이 낳을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낳아도 내 월급이면 아이들 충분히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응?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 친구들이 부러워할걸?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다고. 물론 집안이라는 거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것보다 집안일만 하는 게 좋잖아. 응? 알았지? 그래서 결국 저는 일을 천천히 마무리 짓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라는 인간이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더군요. 동서는 어렸을 적 우리 오빠의 꿈이었던 의사.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였어요. 서방님은 저처럼 회사원이었는데 무슨 공연이었나? 우연히 동서를 알게 되면서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형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응? 양심이 없으시네. 예, 둘째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첫째 임신했잖니. 요즘 입덧이 심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거야. 그래. 뭐 노력이 가상하네. 덕분에 내가 힘 좀 썼어, 올케. 아이 낳으면 다시 올케가 열심히 하겠지 뭐. 그렇지? 그럼요. 일도 안 하는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이렇게 집에 일 있을 때 눈치껏 일찍 와서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니? 괜찮아, 괜찮아. 음식 냄새 역하지 않아? 임신하면 특히 이렇게 기름 냄새가 참기 힘들어. 힘들면 집에 가도 돼.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상전 납셨네. 그러게. 우리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가자, 올케. 좋아요. 결혼하지 않은 신우는 저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대놓고 저보다 동서를 더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뭐 제가 신우 눈에 안 찼나 보죠. 그렇게 저는 딸을 낳았고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얼굴로 시부모님과 제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이상하게 아이 소식이 없었죠. 가족 중 누구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괜히 혼자 찔렸는지 틈만 나면 저와 제 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얘 지우야, 너는 꼭 능력 있는 여자가 되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온 돈만 쓸 생각하지 말고. 동서, 지금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요즘 시대는 여자도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라고요. 형님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지금은 그냥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애 낳아 키우는 그런 무능력한 아주머니일 뿐이잖아요. 딸도 형님 같은 사람처럼 크길 바라세요?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거고요. 내 딸을 어떻게 키울지는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따지면 서방님도 나 같은 처지 아닌가? 동서가 서방님보다 월급 더 받는다는 것으로 서방님 은근히 무시하잖아. 신우는 이건 아나 몰라?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동서만 싸고 돌겠지. 뭐라고요? 바로 아니라고는 안 하네. 동서, 그 잘난 의사 타이틀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겸손하게 살아.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에 본인 자신이나 돌아보라고. 지우야, 가자.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로 한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 지우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의사랍시고 서방님도 무시하고 저도 무시하고 또 동선의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들도 무슨 자신 발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우리 막내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걸 알면 잘해야죠. 그렇게 저는 딸 지우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딸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랑 같은 나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 일에 남편까지 연루된 것 같은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 겁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증거도 찾기 힘들고 위에서 제대로 조사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남편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검찰청에서 비리검사로 낙인이 찍힌 채 나왔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재주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우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도 다시 일 시작할게. 알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덫에 걸렸을 거야. 복수는 천천히 하고 우리 당장 닥친 일부터 처리해보자. 저는 그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처럼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돌리기, 우유 배달하기, 건물 청소하기 등 기회만 주어지면 열심히 했어요. 왜 회사로 취직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제가 그 변한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력직보다 컴퓨터나 기계에 익숙한 신입을 뽑는 게 훨씬 이득이었죠. 그래서 그냥 회사 복직은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으면 조건 따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형님, 진짜 꼴 좋네요. 검사 마누라라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제가 일하는 병원 청소나 하고 있네요. 맙소사. 이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아세요? 아마 지금쯤 결혼 잘못 시켰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미 알고 계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어. 내가 저번에 말했지.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그거 다 돌려받는다고 했을 텐데? 참나, 저는 이미 너무 잘나서 그럴 일 없으니 형님 걱정이나 하세요. 지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청소나 하러 다니고 열심히 깨끗하게 하세요. 정말 지우는 이렇게 사는 제가 창피할까요? 제 딸 지우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다. 빨리 커서 두 분께 효도하고 싶다. 이런 말만 했지. 이렇게 사는 엄마와 아빠가 창피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조금 무서웠어요. 혹시 물어봤다가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하지만 이런 고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고생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슬프다며 자신이 빨리 취직하고 성공해 저와 남편의 고생을 끝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딸이 대학교 졸업하는 날이 됐습니다. 엄마도 학사모 쓰고 사진 찍자. 아빠도 학사모 쓰고 사진 찍어야 해. 알았어. 저희 엄마는 결국 하시지 못했던 일, 저도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그 일을 제 딸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사모를 쓰고 딸을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꼭 너를 지켜줄게. 저의 딸이 이렇게 클 동안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는 동서네. 그리고 결혼조차 하지 않은 시누이.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한 손녀딸로 사랑받고 자란 우리 딸 지우.
딸은 마치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외무고시를 통과해 외교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입사 후 공무원증을 보여주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지요. 그리고 저는 딸이 취직한 후에도 여전히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하며 지냈어요. 놀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죠. 그날도 로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든 동서가 지나가더라고요. 괜히 반갑길래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자신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걸 확인한 동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저를 구석으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형님, 제가 여기서 아는 척하지 말랬죠.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저리 비켜요. 냄새 나는데 어디서 아는 척이야? 그러면서 저를 밀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일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참. 나 괜찮아. 왜 나왔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나 이제 30분만 더 일하면 끝나. 그리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제대로 인수인계 해줘야지. 무조건 그만두면 안 돼. 이 사장님? 그쪽에 우리 어머님 밀친 겁니까? 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사람을 쳐요. 그리고 우리 병원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을 이딴 취급하시면 안 되죠? 어디 소속이십니까?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이런 식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가요. 제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잠깐만. 당신 얼마 전에 의료사고 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왜 아직도 우리 병원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김비서님,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의료사고 낸 적 없어요. 그거 다 아니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성형외과 쪽은 제대로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가시죠, 어머님. 그래. 나 이거 정리만 하고 갈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이 휘둥그레진 동서는 저와 병원 이사장이 함께 사라지는 걸 눈이 동그란 채로 끝까지 쳐다보더군요. 당연히 놀랐겠죠. 저도 이 타이밍에 제 예비사위가 나타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동서병원의 이사장인 예비사위가 저에게 꼭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까지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사위가 보내준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병원에 자주 갔지만 사위가 일하는 공간에 들어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방을 둘러보니 동서가 소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동서는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무시하고 사위에게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저러고 있나? 이제 병원에서 쫓겨날 예정인데 아무래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머님이랑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주 병원의 이익에 반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비서님? 김비서님이 들고 있던 자료를 받은 사위는 동서가 지금까지 사위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슨 짓들을 저질렀는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방 흡입술 사고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준치보다 더 많은 지방을 흡입해 문제가 됐죠. 그런데 강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하셨죠? 환자한테 뭐라고 하셨냐고요? 환자한테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 지방을 흡입했는데 뭐가 문제냐? 환자 본인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와서 나도 그 지방 전부 흡입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당신처럼 이렇게 뚱뚱한 환자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술과 수술로만 해결하려는 양심 없는 환자도 처음이다. 이만큼 날씬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감히 나에게 의료사고 따위를 들먹이는 거냐?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미 다 사실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변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갑질해서 들어온 민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보고 못생겼네 어쨌네, 다리가 휘었네, 이런 얘기를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라 무슨 풍평하듯이 얘기하고 점수를 매기고, 여기가 무슨 미스코리아 대회입니까? 환자들 점수는 왜 매기고 거기에 돈이 많은지 없는지까지 확인해서 돈 많은 환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무시하고 수술이나 치료도 안 해주려고 하고, 대체 돈이 많고 적은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 선생님은 부자입니까? 부자라면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환자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감히 우리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 저는 예비사위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동서는 대체 환자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지금까지 진료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사위 말대로 환자를 품평하고 평가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입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일이 힘드니까 재미로 그랬던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어디서 감히 재미라는 말을 입에 올려요?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게 겨우 재미로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강 선생님 때문에 우리 병원으로 들어온 민원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문제 있는 선생님을 왜 자르지 않고 데리고 있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이사장으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공식적으로 강 선생님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진료 정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대체 뇌물은 또 뭘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보톡스를 공짜로 놔주고 그 와중에 안 좋은 약 써서 부작용 생긴 환자들이 또 수두룩하다던데. 제약회사하고도 무슨 거래를 주고받았더군요. 아주 가지가지 하셨네. 각오하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동서는 벌벌 떨면서 사위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뭘 할 건데요? 제대로 진료도 못하고 환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의사는 우리 병원에 절대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꿇고 빌었지만 사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병원 이사장으로서 말한 거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 어머님의 사위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재용 씨. 네? 들어보니 어머님을 의사랍시고 매번 무시하고 시댁에서 시누이와 함께 뒤에서 어머님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던데, 이런 인성이면 안에서도 세고 바깥에서도 세고, 치, 정말 최악의 인성이네요. 그 머릿속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다고 그렇게 사람 괴롭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 어머님 괴롭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 어머님 힘들게 일하실 때 환자한테 뒷돈 받은 것으로 골프 치러 다니니까 좋던가요? 그쪽에 의대 나왔다고 우리 어머님 무시하고 다닌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장학금 놓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수재라고요. 우리 어머님 다닌 대학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인 학교인 거 아시죠? 어머님뿐이겠어요? 아버님은 사법고시 한 번에 패스하신 분이세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질 같은 거 못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일하신 죄밖에 없는데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신 거세요. 그런데 댁은 보니까 의대 안에서도 공부 못하기로 유명했던데 대체 의대는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의사 면허도 간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그렇게 흉보고 욕하고 다니신 거냐고요?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은 본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뒤에서 그렇게 구린 짓이나 하고 다닌 주제에 정직하게 본인들 힘으로 일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그렇게 욕했냐고요? 당장 우리 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하시라고요. 사위, 나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런 인간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세요? 사실 저도 동서가 저를 건드릴 때마다 지지 않고 맞받아쳐서 그렇게 억울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가 저를 위해 저렇게 화를 내주니까 든든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사위, 엄마 괜찮아.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나한테 한 쓰레기 같은 말들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 그냥 귀가 좀 더러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화내지 않아도 괜찮아. 응?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당장 내려가서 짐 챙겨서 나가세요. 처분 기다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세요. 눈물을 퐁퐁 쏟으며 이사장실을 나간 동서는 그 길로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이사단을 꼭 보셨으면 했어요.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그나저나 우리 사위 진짜 멋있네. 카리스마가, 응? 아이 참, 놀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병원까지 오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사위가 차 보내줘서 아주 편하게 왔어.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가요,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알았네, 사위. 딸은 대체 이렇게 능력 좋고 싹싹하고 또 사랑스러운 사위를 어디서 만난 걸까요? 딸도 저처럼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연예인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심지어 제 딸은 연예인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꼭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트하며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구장창 집에서 책만 보던 딸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말이죠. 여보, 우리 지우 연애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렇게 보이네. 요즘 치마도 자주 입고 나가지? 그러니까. 나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얼씨구, 당신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처음 알았네. 당연히 좋은 남편은 아니지. 당신 고생시켰잖아.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심심해할 때 조금 후회하긴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아내랑 딸 힘들지 않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뭐야 갑자기. 울리지 마.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 지우도 대학생 때 동기들하고 놀고 싶고 MT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 시간에 과외하고 외무고시 준비했잖아. 가끔 지우 보면서 공무원이 얘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맞을까 그 고민 많이 했어. 혹시 우리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딸의 꿈을 짓밟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어.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남편처럼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걱정하느라 딸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딸이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우가 저렇게 변하고 있는 건 좋은 징조야. 한번 물어보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물어봤습니다. 딸, 요즘 즐거운 일 있어? 그게... 왜? 무슨 일인데?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정말? 뭐 하는 사람인데? 작은 엄마 다니는 병원 있잖아. 거기 대표님 아들이야. 현재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있어. 뭐? 이사장이라고? 어쩌다가 만났어? 얼마 전에 서점으로 책을 사러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책장이 좀 높은 곳에 있더라고.
직원도 안 보이고 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지더니 누가 쓱 그 책을 꺼내주는 거야. 책을 꺼내준 사람이 지금 남자친구야. 어머, 완전히 운명적인 만남이잖니.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 같지도 않고 너무 수수해. 처음 보자마자 자기 명함을 주는데 막 좋다고 부담스럽게 들이대지도 않고 너무 매너 있게 얘기해줘서 좋았어. 엄마, 사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지? 시간 날 때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부담 갖지 말고. 다행히 사돈께서도 우리 딸을 예쁘게 봐줘서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달이 난 거예요. 딸을 통해 동서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던 사위는 벼르고 있었던 거죠. 딸이 모든 얘기를 사위에게 다 했거든요. 결국 동서는 병원에서 쫓겨났고 이제 좀 잠잠하게 사나 했더니 얼마 후 시부모님의 호출이 있어 시댁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들어가 보니 동서가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예미정아, 넌 알고 있었니? 뭘요? 예, 임신 안 되게 해주는 것들 몰래 먹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아우, 정말 환장하겠네. 예. 너 우리한테 했던 얘기 네 형님한테 그대로 해봐라. 얼른 해보라고. 그게 얼른 얘기 못해? 제 남편처럼 멍청한 유전자 제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었어요. 공부 잘하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면 모를까. 남편은 승진도 늦고 회사에서 일 처리도 잘 못한다고 소문난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엔 애를 낳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게 신우까지 꼬셔서 같이 그런 거 먹고 그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단다. 어차피 본인은 누구랑 만나든 임신 안 될 테니까 아주 신났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 미쳤니?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꼴 볼래? 신우이도요? 그래. 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런데 언니는 어딨어요?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얘가 코 수술해줬는데 제대로 망해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저렇게 방에 처박혀 있어. 너 내가 의료사고로 고소할 거야. 저게 사람꾼이? 내가 지점토로 만들어도 저거보단 잘 만들겠다. 너 아주 각오해. 우리를 세상 만만하게 봤지?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집인지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나가! 동서는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거였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친 사람이었죠. 임신이 싫어서 임신을 막아주는 것들을 먹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있으니 바람을 펴도 들킬 일이 없겠지. 어떻게 사고회로가 저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회로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들을 둔 시부모님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동서를 고소하고 동서는 시부모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책임을 물으라고 난리고 아마 남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겠죠. 막샘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국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셨고 또 저와 남편이 딸에게 늘 했던 말.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헐뜯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겼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걸 처리하느라 뼈 빠지게 사람들을 만나며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방님하고는 바로 이혼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혼을 당했죠.
그래도 동서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살겠죠? 그리고 다음해 5월, 딸은 5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휴일,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 결혼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딸과 사위에게 행복을 듬뿍 안겨줬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아직 풀어야 할 게 남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신우이, 남편의 누나. 저는 이건 늘 궁금했어요. 동서야 그렇다 치고 신우이는 동서랑은 잘 지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대놓고 싫어할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결혼 초반엔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것도 그만뒀습니다.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신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신우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동서가 해준 코 수술이 여전히 말썽이었거든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50 넘어서 수술해 저렇게 평생 마스크로 코를 가리고 다녀야 하다니. 신우이의 인생도 참 고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먼저 보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나는 올케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 부모님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런데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공부를 잘해서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부모님한테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네 남편은 수재였어. 법대도 너무 쉽게 들어갔고 사법고시까지 그렇게 쉽게 패스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얄미웠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속이 뒤틀리더라고. 공부라면 동서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왜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동서는 의사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걘 좀 불량했잖아. 그게 좋았어. 병원에서 하는 나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나한테 같이 공범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땐 재밌었어. 그런데 너는 너무 고리타분한 범생이었잖아. 네가 재미없고 싫었어. 변명이 딱 언니 수준이네요. 놀랍지도 않고. 여기서 더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니 죄책감 덜려고 저 불러내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과는 일단 받아줄게요. 그렇다고 언니를 용서하거나 다르게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코는 좀 제대로 재건 수술해줄 수 있는 병원 찾아보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명절에도 만나지 말아요. 뭐 저런 변명 더 들어줄 필요 있나요? 제 귀를 더럽힐 일은 없잖아요. 저는 이미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데 말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사는 범생이가 왜 싫을까요? 뭐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선까지 넘어서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뒤늦게야 구질구질하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나이 먹고 이게 얼마나 추한 짓인지 정말 본인은 모르는 걸까요? 뭐 이제 다시는 볼 일 없겠죠. 양심이란 게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게 사위는 사돈어른의 병원 대표직을 물려받아 사위가 병원 대표가 됐습니다. 취임식 날 어찌나 기쁨의 눈물이 나던지 딸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도 긴데 착한 사위는 그 시간을 다 기다려줬어요. 덕분에 딸은 1등 서기관이 됐습니다. 딸도 승승장구, 사위도 승승장구. 그리고 남편은 한 법무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몇십 년 만에 본업 복귀인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만 울어. 좋은 소식인데 왜 그렇게 울어? 맞아, 엄마. 그만 울고 좋아해줘야지. 아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말년에 꽃이 피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삶 또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거창한 말보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산 보상을 이렇게라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았지만 이 정도 보상은 이제 받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지우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바쁘고 숨가쁜 삶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생활하셨을지 그 생각이 또 나요. 좋은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사실 마음속에 한처럼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모습을 보셨으면 참 내가 딸 하나는 잘 낳아서 잘 키웠다고 생각하셨길 바라요. 훗날 어머니를 만나면 열심히 살았다고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도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생긴 사위 판박이에요. 울지도 않고 어찌나 씩씩한지 아직 생생하신 시부모님도 증손주 보셨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 우리 집에 복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구나. 어렵게 들어온 복 나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자고. 알았어.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처럼 평화롭게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또 무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삶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제 마음속에 가득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